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그리고 현재 새벽 12시가 지났으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과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계속 재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연인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연인분들께서 함께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예상을 하옵나이다. 그래서 저 K짱이 배앓이꼴려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 또한 여러분들처럼 처음엔 행복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자, 이 연인 사이가 어떻게 됐을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시바타 리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쿠오카 대학을 졸업한 뒤 도쿄의 광고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당시 나이 25살이었던 이 시바타 리에 씨는 세타가야구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열리던 배드민턴 동아리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코즈츠미 히데토라는 당시 나이 32살의 이 남성을 알게 됩니다. 자, 코즈츠미 히데토는요, 1973년 11월 6일생으로 사건 당시에는 세타가야쿠 도도로지에 있는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일본에서 너무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거 좀 앞으로 계속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나올 거니까. 자, 그는 도내의 사립 여고의 비상근 교사였습니다. 바로 사회과 교사였는데요. 전문의 사회과에 그가 이제 진행하는 수업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쉽게 알려주면서 모든 일이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또 배드민턴 동아리, 배드민턴부에도 도움을 주는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남이었다고 해요. 자, 이윽고 이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합니다. 자, 코즈츠미는요, 그녀가 느끼기에 코즈츠미는 굉장히 착하고 나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상대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코즈츠미는 그녀에게 결혼하자 라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리에 씨는 약간 지금은 좀 무리긴 하지만 이라면서 뭔가 부정도 아니지만 약간 긍정적인 냄새를 풍기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이 코즈츠미는 자꾸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몇 분 늦었어. 그러면은 약간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몇 분 늦은 걸로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리에 씨가 곤란했던 점이 뭐냐면 바로 그의 기괴한 또 괴상한 만큼의 굉장히 심한 질투심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뭐 동료 남성 직원이랑 동료랑 같은 차를 탈 수도 있는 건데, 일 때문에 같이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히스테리적으로 화를 냈다고 해요. 왜 같이 타? 왜 꼭 같이 타 말싸! 이러면서 엄청난 어마무시한 질투심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즈츠미의 정말 예민하고 이런 광기 어린 질투심에 이 리에 씨는 점점 그를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2년 정도 교제를 했지만 2006년 7월쯤 이 리에 씨가 그에게 먼저 이별을 선언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자, 하지만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 코즈츠미로부터 굉장히 집요한 괴롭힘 문자가 시작됩니다. 내용은 이런 문자예요. 오마에다케가 시아와세니 나르노와 유르세나이 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낸 거예요. 뭐라고, 무슨 뜻이냐? 너만 행복해지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원망이 담긴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8월 17일 코즈츠미는 공원에서 술과 약을 대량으로 먹고 자살 미수를 저지릅니다. 이후에도 이 코즈츠미의 끈질긴 연락을 견디지 못한 이 리에 씨가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나는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시 살고 있었던 도쿄 시내 경찰과 제가 지금 이렇게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했고, 경찰이 잠깐의 주의를 줬는지 그때 당시에는 잠깐 그의 집요한 메일이 끊겼다고 합니다. 자, 당시 리에 씨입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리에 씨는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08년 7월에 직장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처녀 때 쓰고 있던 이 시바타의 성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의 성을 따라서 미요시라는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남성이 누구였냐? 바로 그녀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던 상대였다고 해요. 이제 고민을 상담하다가 이게 눈이 약간 맞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자친구랑 연인을 관계가 됐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혼을 계기로 그녀는 카나가와현 즈지시로 이사를 했고, 리에 씨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신사업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젊은 커리어 여성들이 어떤 거를 배우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어떤 사업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 자신의 사업이나 뭔가 일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뒤에서 그는 그녀의 모든 SNS를 염탐하고 있었어요. 소셜 네트워크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를 본 이 코즈츠미가 뭐야? 얘 결혼했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즈츠미 안에서 비정상적인 질투심이 막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죠. 자, 이해 가을에는 코즈츠미는 이제 가족을 그녀의 리에 씨의 가족인 척을 하면서 뭐 친인척인 척을 하면서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보여졌던 근무처로 전화를 해요. 리에 그건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 얘 뭐 어디로 갔어요? 이사 갔어요? 뭐 이러면서 전화를 한 거야. 그녀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하지만 리에 씨는요, 자신의 바뀐 성과 그리고 자신이 이사 간 곳의 주소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어요. 절대 주소와 새로운 성을 알리고 싶지 않다. 제발 앞으로도 지금 누군가가 내 이름이나 나의 바뀐 성을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 마 라면서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뭐 같이 전 직장 동료들한테 이렇게 꼭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 4월경에 이 리에 씨의 결혼을 알게 된 이 코즈츠미가 이쯤 우울증이 또다시 발병하게 됩니다. 자, 2010년 7월 그는 어느 산악지대에서 또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기로 구조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고 해요. 자, 그 후 고즈츠미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그만두고 히키코모리 집에 틀어박힌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자, 고즈츠미는 대학을 졸업 후에 뭐 비상금 교사 정규직이 아닌 그런 교사를 하다가 그것도 잘리고 안 되고 뭐 취업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것저것 계속 연애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신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 12월경부터 또다시 이 코즈츠미로부터 괴롭힘 메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 2주 만에 몇 통의 메일을 보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압도적인 이 정말 괴롭힌 메일에 리에 씨는 결국 지시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신고를 하게 되죠. 자, 이게 그 재현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잽다인이 내 번호나 이런 거 알려주지 마.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내 번호나 이런 걸 물어보면 내 주소나 이름을 알려주지 마 라면서 이제 구두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찰서도 일단은 그 남자에게 구두로 주의를 좀 줍시다 라고 하지. 그래서 그녀가 제 주소와 제 이름은 절대 알 수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을 하게 되죠. 이에 따라 이 경찰의 주의를 받았는지 이 고즈츠미의 괴롭힌 메일이 일단은 또다시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때 또한 고즈츠미는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하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도 이제 당분간 뭐 괴롭힌 메일도 오지 않고 좀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4월부터 또다시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내용은요, 괴롭힘을 넘어선 뭔가의 경고, 엄포, 협박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문자였냐? 신이따이 죽고 싶어 그런 다음에 난나오 고로스 이런 말을 남편을 죽여버릴 거야, 남편 죽일 거야 이런 문자를 쏠게요. 그리고 찔러 죽이겠다 뭐 이런 협박 문자가 하루에 80통에서 100통 이상이 날아오게 됩니다. 하루에요. 자, 리에 씨는 이 경험을 또 하게 돼가지고 또 다시 한번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1년 6월 이 코즈츠미는 협박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자, 코즈츠미는 기소되었고 같은 해 2011년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죠. 그러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그날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체포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때 경찰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어떤 실수였냐? 이 경찰서에서 그에게 체포영장을 낭독하면서 고즈츠미가 몰랐던 이 리에 씨의 결혼 후의 성인 이 미요시라는 성과 그리고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의 일부였던 즈지시, 고츠보, 록초메, 그러니까 6초메 이 주소를 2번이나 읽어버린 거야. 미요시 리에 주소 즈지시 고츠보 록초메 이렇게 주소를 2번이나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의 주소랑 바뀐 성을 득달같이 알고 싶었던 그가 체포가 됨으로써 큰 정보를 득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체포당할 때 읽어줬던 그 경찰의 말을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토커 가해자에게 경찰이 그냥 미끼를 던져준 거죠. 자, 번지가 없어도 일단은 정확한 주소, 뭐 구체적인 몇 동 몇 호 뭐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몇 초매까지 몇 번 가 여기까지 알려줬다는 거는 일단은 대충 그 동네 안은 확보가 된 거죠. 굉장히 좁아진 거죠. 얼추 추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서 그는 경찰이 자신한테 던져준 정보를 바탕으로 이 리에 씨의 행방을 집요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겁이 난 이 리에 씨가 긴급 통보 장치가 자택에 설치되었어요. 이게 버튼 누르면 바로 경찰한테 컨택 있는 그런 것까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즈츠미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리에 씨의 원래 직장이나 지인 등이 알 수 있는 한의 주소로 배달 주문을 대량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30장이요. 100인분 정도 있죠? 라면서 이상한 이런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녀의 저질 프로필을 만들어서 막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해.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재현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스키나 데이터 스포트 좋아하는 데이터 장소는 호텔이라고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남성 타입은 섹시한 남성계가 좋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멘토에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요. 나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치유받고 싶어. 메일로 여러가지 상담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해요 라면서
이렇게 거짓 프로필들을 이런 연애 사이트 같은데 막 올리는 거야. 리에 씨의 사진과 함께. 뿐만 아닙니다. 그는요, 이 인터넷 사이트로 그녀의 남편을 찾는 글도 올려요.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인터넷상에서 이 미호시 씨의 남편을 찾는 글도 올립니다. 이게 뭐라고 올렸냐면 그의 글인데, 지지시 땡촌에 거주하는 분에게 질문입니다. 옛날에 신세진 분을 좀 찾고 있어요. 지지시 땡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호씨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메일로 연락 좀 주세요. 라면서 마치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길이에요. 자, 너무 불안감을 느낀 그녀는요, 집에 경찰에게 부탁을 해서 7월에 이제 스토커 규제법에 근거한 경고가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리에 씨의 집에 CCTV가 설치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시에다가 주본 기본 대장 열람 제한도 신청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등록표 같은 건데 이거를 열람할 수 없게끔 신청을 해놔요. 꼭 절대 아무도 열람하지 못하게, 본인 아니면 열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뭐 체포됐었고 유죄 판결도 받았고 뭐 집행유예도 받았잖아, 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또 잠깐 메일이 멈춰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남편분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미호시 씨의 남편분이었던 미호시 씨인데 이제 유족분이라서 정확한 이름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미호시 씨인데 제가 리에 씨의 남편분의 인터뷰 장면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 너무 재밌으셔서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まあ僕が結婚する以前に付き合ってたその男性がなかなか妻のことを諦めきれずに、ずっとメールを送ったりとかして警察にお願いして注意してもらえれば、まあ、向こうも普通の社会人だったので、まあ、その自分のやったことに改めて重大さに気づいて諦めてくれる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が、まあ、さらにエスカレートしてまた同じことを繰り返すと向こうも逮捕され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るので、しばらくはメールとかそういう相手がこちらに何か仕掛けるみたいな行動はなかったですね。ただ半年ぐらいしてからまたメールが来だしたんですけど。 자, 한토시 반개월이 반년 정도가 지난 뒤부터 또다시 메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2012년 3월 9일 지지 경찰서가 리에 씨에게 요즘 괜찮나요? 연락이 계속 오나요?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계시나요? 라고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리에 씨가 더 이상 메일은 안 와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경찰 또한 뭔가 이제 그의 괴롭힘이 이제 좀 멈췄나 보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설치되어 있었던 긴급 연락 장치와 CCTV를 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즈츠미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뒤에서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일까요? 야후. 자, 인터넷 사이트 야후. 일본에는 사회부끄러워라는 게 있거든요. 야후 사회부끄러워가 뭐냐면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지혜주머니라는 거예요. 자, 야후 지혜주머니라는 곳에서 다양한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수의 계정을 여러 가지의 계정을 이용해서 집요하게 이 리에 씨의 정보를 계속 조사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제가 찾아온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가 다른 계정이나 이런 걸로 끊임없이 글을 올린 것들을 제가 추려서 좀 이렇게 작게 해서 다 붙여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코즈츠미는 야후 사회부끄러 지혜 주머니라는 곳에서 복수의 계정을 사용해서 대략 400건에 걸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이는 모두 어떤 준비를 위한 것이었죠. 자, 그가 남긴 글입니다. 근데 조금 글씨가 원래 좀 안 보여요. 좀 너무 작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녀의 거처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PC, 휴대전화 발신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리에 씨의 거처를 찾는 질문을 하거나 형법 등 법률 해석에 관한 질문 등이나 흉기에 관한 질문이나 그리고 고츠츠미가 실제로 투고한 질문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신세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죠. 대략적인 주소는 알고 있는데 번호를 알 수가 없네요. 만나서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주소를 몰라가지고 답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덧붙여서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휴대전화 등으로도 상대방의 주소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역시 탐정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라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글도 올려요. 자, 이거는 실제 그가 올렸던 글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글이냐? 이런 글입니다. 2011년 5월 22일 7시 12분 33초에 올린 글입니다. 대학 세미나에서 즉시 축제가 과제가 되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즉시라면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죠. 자, 주어진 정보는 2010년 10월 31일, 그리고 축제, 그리고 즉시 시내 이 세 가지 키워드뿐입니다. 즉시 관공협회, 상공회의소, 즉시 긴자 상가, 협동조합 등 세 곳의 했지만 모두 어떤 기관도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축제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사원인지 신사인지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내 거주 지지시의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조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검색 엔진으로 지지에 걸리는 분에게 닥치는 대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또는 지지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했어요. 자, 닉네임도 참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닉네임을 말했는데 맞아요. 닉네임도 굉장히 말도 안 되죠. 미치 시바리에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 글입니다. 자, 이거는요 똑같은 글을 몇 번이나 올렸어요. 2011년 5월 22일 18시 14분 38초, 그리고 같은 날 18시 14분 26초, 그리고 2011년 5월 31일 6시 18시 4분 22초. 제가 찾은 것만 이렇게 3개가 글이 올라가 있었어요. 같은 글이에요. 어떤 글을 썼냐 읽어 드릴게요. 탐정업자분께 질문입니다. 탐정업자분들은 휴대폰 등을 통해 대상이 있는 곳을 지정할 때 어떤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 번호를 변경했다고 해도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또 저번에 인터넷 기책에서 봤던 스토킹 앱, 크리피 등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뭔가 어플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요즘 스토킹 행위를 자기가 당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 실상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탐정업자분 또는 실제로 스토킹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이 같은 글을 제가 조사한 것만 3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여기 하나 있죠. 또 지우면 또 이렇게 2번째 있죠. 또 지우면 또 다른 글이 있어요. 여기 날짜만 달라요. 자, 또 다른 글입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 자, 2011년 5월 28일 15시 43분 4초에 올린 글입니다. 탐정업자 또는 탐정업체에 의뢰한 적이 있는 분에게 질문입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후 수개월 정도의 휴대전화에서 현 주소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등용은 얼마나 걸립니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도망쳤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변경되어서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탐정업자님 혹은 탐정업체에 의뢰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자, 친구가 도망갔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이런 게 글을 올리는 게 말이 좀 안 되죠. 자, 또 다른 글입니다. 다른 닉네임으로 올렸어요. 계정이 엄청 많으니까. 자, 이거는 2011년 12월 4일 15시 33분 37초에 올린 글입니다. 자, 질문 첫 글부터 무서워요. 범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살해버린 경우 그 후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자살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문득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뭔가를 준비한 듯한, 바로 살해를 준비하는 듯한 글을 올리게 되죠. 자, 그는요, 대량의 괴롭힘 메일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당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불과 17일간 고즈츠미는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약혼 불이행이라는 내용의 괴롭힘 메일을 총 1089통을 보냅니다. 대략 2주간의 기간 동안 2000통의 메일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어느 정도였냐? 1시간에 100건 이상의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이거 지금 당했다고 생각해봐. 너무 소름 끼치죠. 자, 그러나 당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에는 이메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괴롭힌 문자 내용이 약혼 불이행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협박인지 아닌지는 좀 미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고즈츠미는 과거에 한번 체포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실패 경험에서 경찰이 나를 터치할 수 없는 정도의 선까지를 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때문에 경찰이 그를 함부로 체포할 수도 그에게 어떻게 뭐 주의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당시 리에 씨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지지경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듭되는 리에 씨의 이런 상담을 받아서 자택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월 초순까지 계속됐던 이 이메일이 갑자기 4월 상순 이후부터는 메일이 또다시 갑자기 멈춰요. 자, 그래서 리에 씨로부터 경찰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일단 점검하고 싶어요. 일단 좀 지켜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혹시 모르니까 그녀의 집 근처를 빈번하게 순찰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대략 반년 동안 146회 정도를 그녀의 집 근처를 순찰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근처에 방범 카메라를 늘리는 등 그녀를 위해서 경찰도 나름 힘을 쓴 것 같아요. 자, 고조치면은 일단은 풀려났어요. 형량도 받았지만 집행유예였죠. 그래서 뭔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보호관찰소로부터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였냐? 피해자하고는 일절 접촉하지 말 것. 그리고 문자나 방문, 전화 이런 것도 하지 말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던 게 바로 특별 준수사항이었어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모든 경찰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고즈츠미는 이후에 야후 그 지혜 주머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도 답변들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조언받은 방법들을 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고민을 하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가 부탁했던 탐정사무소가 있어요. 그는 탐정사무소를 이용해서 리에 씨의 거처를 알아내보자 라는 계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2년 11월 5일 이 고즈츠미는 치바현에 있는 탐정사무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리에 씨의 주소를 의뢰하게 되죠. 당시 그에게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 애가 이제 탐정 사무실에 갔는데 그 탐정 사무실에서 합청업체에다가 이제 준 거야. 일을 건네준 거야. 이거 우리 못하니까 할 사람 해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의뢰를 받은 그가 이제 그 리에 씨의 주소를 캐내기 위해서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2012년 11월 5일 날
리에 씨의 남편의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지 시청에다가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아내의 세금 납부 청부가 왔는데 정보가 좀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면서 막 따지고 들고 정보를 물어요. 집 주소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요. 내가 확인시켜 줄게요.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입수해요. 그러니까 이 탐정이 불법적인 걸로 리에 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고즈스미는 리에 씨의 정확한 주소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는 나중에 체포돼요. 네, 유죄가 되죠. 그리고 그녀의 주소를 얻은 그가 다음 날인 2012년 11월 6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현장입니다. 리에 씨의 집 근처죠. 자, 그 고즈츠미가 그녀 리에 씨의 주소를 알게 된 다음 날 2012년 11월 6일 일이 벌어집니다. 자, 11월 6일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날은요 고즈츠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가 40살이 되는 생일날 이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자, 리에 씨의 주소를 얻은 고즈츠미는요 곧바로 리에 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잠금 장치가 없었던 1층의 창문으로 침입을 해요. 그리고 자택에 있던 리에 씨를 살해합니다. 자, 그녀의 몸에는요 약간 찔린 상처 그리고 뭔가의 베인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고 사망 원인은 목을 칼로 찔려서 한 실혈사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2시경이었다고 해요. 자, 당시 그가 당일날 찍힌 CCTV의 모습입니다. 사건 직전 근처의 편의점 방범 카메라에서 어떤 골판지 상자를 들고 쇼핑을 하고 있는 이 고즈츠미가 찍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리에시 집 현관에 골판지 상자나 뭔가 그가 구입했던 물건들이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고즈츠미는 뭔가 택배업자를 가장해서 그녀의 집에 접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가 너무 더 어이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고즈츠미는 리에 씨를 살해한 후에 자살을 합니다. 바로 그녀의 집 2층 난간에 끈을 매고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오후 3시 10분경 지나가던 행인이 2층에 목이 매달려 숨져 있는 이 고즈츠미를 발견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2012년 12월 28일 사건은 용의자의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그가 질문했잖아요. 혹시 이렇게 살해를 저지르고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겠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이고 나 따라 죽어야겠다 라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께 남편분의 인터뷰 영상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亡くなる4、5ヶ月ぐらい前にピタッと止まって、もう諦めたっていうか、何もない期間が数ヶ月続いて、もう来ないなって安心しきってる最中に突然現れて命を奪われたっていう。今思い返せば、ああしておけばもしかしたら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こうしておけばもしかしたら流れが変わって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後悔するっていうか。 남편이 무슨 죄야, 그죠? 자, 즉시 경찰서입니다. 자, 그녀의 죽음이 알려지게 되면서 세간의 문매를 맞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관점이었죠.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고즈츠미가 리에 씨의 집의 주소를 알게 된 경위입니다. 자, 고즈츠미의 체포 절차 중에서 리에 씨의 결혼 후의 성과 주소가 일부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이없는 게 나와요. 자, 일본 법률에 요구되는 것은 체포영장을 그냥 제시하면 돼요. 그걸 읽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경찰이 그걸 읽었고 이 고즈츠미가 그걸 듣고 바로 모든 것들을 암기해버린 뒤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거였죠. 자, 지지경찰서는요, 스토커에게 이 피해자의 주소를 그냥 정보를 그냥 다 오픈해서 알려주게 된 거죠. 자, 조사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자, 이 고즈츠미는 리에 씨의 거처를 알아내기가 좀 더 쉬워졌어요. 큰 힌트를 얻지 못했다면 애초에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참고로 경찰이 읽어낸 주소가 즈지시 고츠보 록조메였어요. 여기까지 좁힐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정보를 준 것과 별로 다름이 없어요. 그 이후의 주소는 굉장히 정보가 완전 뭐라 그러지? 난초메 이거면은 몇 동, 뭐 1동, 2동 이것까지 다 그냥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를 준 것이면은 틀림이 없죠. 자, 또한 이 지지경찰서는요, 보호관찰소로부터 고즈츠미에게 부과된 특별 준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이나 전화, 문자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와는 접촉해서 안 된다는 내용. 자, 이를 알았다면 석방 뒤에 그가 끊임없이 2주 동안 17일 동안 1089건의 메일을, 어느 날은 1시간 동안 100건의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진작에 이 경찰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그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던 거죠. 그럼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시청입니다. 자, 경찰에서 얻은 이 리에 씨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고즈츠미는 탐정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하게 돼요. 이 탐정사무소는 그가 갔던 탐정사무소는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다른 하청업자에게 일을 그냥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 하청업자가 일을 불법으로 한 거죠. 그리고 리에 씨의 거처를 알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리에 씨는 이미 시에다가, 지지시에다가 나의 개인 이런 주민등록표를 절대 열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하청 탐정이 2012년 11월 5일 사건 전날에 남편 행세를 하면서 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아내 세금 납부 청구가 왔는데 주소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묻자 시청 직원이 바로 그녀의 주소를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불가 취급,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스텝이 그냥 너무 쉽게 오픈을 해버린 거죠. 당시 탐정이에요. 당시 59살의 어떤 그 탐정인데, 자, 직원에게 불필요한 컴퓨터 조작을 시킨 죄로 위계 업무방해죄로 그가 구속됩니다. 또 가스회사 계약자 정보 2건, 2013년 6월달에 부정 입수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그러니까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도 기소돼서 2015년 1월 20일 징역 2년, 6월에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5년, 구형은 징역 3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이리에 씨가 시청에는 사전에 정보 제한이 요청되어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그걸 가르쳐버려줬고, 그가 그 정보를 입수했고 이거를 고저팀한테 보냈고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탐정, 그가 그 고저팀이가 처음으로 의뢰를 했던 탐정 사무소가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글의 한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뭐였냐. 그가 이제 그 고즈츠미한테 온 메일이에요. 2012년 10월 27일 저녁 9시 8분에 온 메일입니다.
자, 사람 찾기에 대해 견적을 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조사해줬으면 하는 상대는 제 은인입니다. 제가 중증 우울증이 발병해서 입원했을 때 우울증에 대해 무지했던 저에게 우울증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고 부모님께 상담을 해주신 분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저도 우울증이 완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해 주었으면 하는 상대방이 먼저 퇴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는 귀사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은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감사드리고 싶기 때문에 주소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서 견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드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은인의 정보로는 이름, 생년월일, 출신 대학, 이전 근무처, 현재의 대략적인 주소, 가나가와현 츠시지 코츠보 등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견적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어. 의뢰명, 고저츠미 히데토, 주소, 도쿄도 세타가야고 도토리키 5-30-4 번호도 다 나와 있고 이메일 주소가 미치 시바리에 야후 co.k, co.jp 이렇게 다 주소까지 했어요. 참 이메일 주소도 참 그렇다 그지? 자 어쨌든 이 탐정 업체가 왜 그의 이런 견적서 내용 이런 부탁하는 의뢰를 왜 거절했냐? 이 탐정 업체가 실제로 본인이 글을 쓴 게 이거예요. 일단 뭔가 내용에 위화감을 느껴서 조사 의뢰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런 일을 살인까지 저지를 거라고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담 내용과 아래 열거의 확인 사항에서 뭔가 위험한 냄새를 느껴서 의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탐정분이시죠. 자, 그가 왜 이 탐정이 왜 그렇게 이상한 느낌을 했냐? 첫째, 그가 프리 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메일 주소 골뱅이 마크 이전에 미치 시바리에라고 되어 있었어. 자, 그런데 이 탐정이 뭔가 막 우울증 막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뭔가 이 이메일 주소로 뭔가 검색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그가 야후에서 지혜 주머니 거기서 그가 막 400개의 막 글을 올렸던 그런 글들이 막 따다다다다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가 한 질문에 뭐가 있었냐? 나이프, 살인범,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되는지 이런 이상한 질문들이 그득그득했던 거야. 그리고 그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으니 뭔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거절을 했대요. 그리고 상담자의 개인 정보는 허위 신고가 아니고 모두 진짜 정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에게 이런 메일이 왔다고 해요. 2012년 11월 4일 오후 3시 14분에 온 메일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보내요. 고저츠미가 어제 의뢰 내용 확인 통지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왠지 엇갈리는 일이 많아서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취소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24시간 이상 전이므로 이상 전 취소이므로 그러니까 20시간 이상 그러니까 20시간 전에 취소를 한 거니까 최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여러모로 폐를 끼쳤네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라는 메일을 보내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나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가 뭐 일기를 쓴 건지 그의 메일에 쓴 건지 그가 뭐 여러 가지 복수의 계정을 해놓고 어떤 그냥 글을 업로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올려요. 인생의 종지부를 찢다. 마침내 실행. 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자, 그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받았잖아요. 자, 당사는 그 탐정업체가 이런 글을 올려요. 당사는 코저츠미의 의뢰를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업자가 조사 의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 주소를 보고받은 직후에 무리한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범인의 생년월일은 1973년 11월 6일이었기 때문에 범인은 자신의 생일에 무리한 일을 결행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심중의 일을 결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4일 단계에서 그는 11월 6일까지 확실하게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
처음에 의뢰를 받았던 이 탐정 업체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를 전달해준 동업자 합청 업체에서 그 불법적으로 이를 취득했기 때문에 2013년 11월 6일 부쟁경제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2015년 1월 징역을 받았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정 처벌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겨요. 의뢰를 받을 때는 위화감이 있는 상담자에게는 업체 측에서 좀 자주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탐정들. 자, 메일 주소를 일단 받으면 그가 어떤 글들을 썼는지 일단 미디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명이나 혹시 허위 주소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직접 결과를 통지하는 게 아니라 탐정업자가 대리인으로서 대상자에게 등을 보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탐정으로서 막 이런 어드바이스를 막 이렇게 남겼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그랬겠어. 내가 받았지만 난 거절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편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 지지시와 그리고 경찰, 이 모든 문제가 됐던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 정부에서 한 실수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신의 이런 소중한 딸 그리고 소중한 아내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결행합니다. 자, 카나가와현 지지시에서 2012년에 일어났던 스토커 살인사건. 자, 피해자였던 당시 나이 33살의 미요시 리에씨 그리고 그녀의 전 교제 상대였던 남자로 인한 끔찍한 결과.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은 지지씨를 상대로 자, 그녀의 남편이었던 당시 47살의 그녀의 남편이 2016년 10월에 요코하마 지제 요코스카 지부에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이죠. 그리고 이 시와 뭔가 화해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런 협의가 도중에 결렬됐고 2016년 10월 25일 날 그녀의 남편이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시청은 사과를 했어요. 이게 11월 7일 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건데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떻게 맞잖아. 자, 스토커 피해를 받아 주민 기본 대장에 열람 제한을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생명이나 혹시 신체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 이런 게 있을 수도 그런 것들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우리 유족들과 피해자가 받은 이런 고통, 전신적 고통이 엄청나다라고 결론 지었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의 잘못으로, 시청의 잘못으로 정보가 누출돼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였기 때문에 유족 측은 소장에서 개인 정보의 누설이 지방 공무원의 수비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나의 아내, 나의 가족은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죠. 자, 이 지지시청은요 사건으로부터 2년 3개월 후에 이 시장이었던 히라이 류이치 시장이 이 남편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도 정보를 유출시킨 이 과실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사실 이 여성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남편분이 요구하신 1,000만 엔의 이런 손해액이 너무 높다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 측에서는 2번의 화해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화해 협의를 하자라고 제시를 했지만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이 남편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모두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해 금액을 제시를 했지만 남편이 아니 안 하겠어 라고 해서 이게 결렬이 된 거죠. 자,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금액이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시 측에서 개선 노력과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자, 이 패정 후에, 그러니까 법적 재판 후에 이 지지시 측의 대리인 변호사 등이 이 요코스카 시청에서 회견을 했는데 정보 누설이 사례로 이어질 것을 시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위자료액 또한
일반론에 따른 것보다 좀 높은 건 아닌가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인정할 건 인정했어요. 알림 제한이 걸린 개인정보 유출이 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배상할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여성이 사망했다고 하는 결과도 이걸 근거로 해서 원고와 법원 사이에서 타당한 금액을 찾아가고 싶다라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의 막 이렇게 관심이 된 거지. 이 지지 씨가 이 남편과 다 이런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이 쟁점이 뭐야? 위자료. 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막 이거에 대해서 쟁점이 좁혀졌어요. 자, 이제 남편이 당시에 그녀의 사진을 들고 있죠. 자, 사실 사람의 목숨이 1억이라니 진짜 결코 비싼 값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소송한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가라는 이런 유족의 마음이 담긴 액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 청구에는 이 원인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말하니까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차에 딱 치였어요. 내가 중상을 입었어.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화재가 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화재로 인해서 내가 사망을 한 거지. 그런데 사실 원인을 따지고 보면 내가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았어도 이 병원에 입원할 일도 없었고, 그러면은 내가 이 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운전자의 잘못은 뭐야?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중상을 입혔죠. 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 책임까지는 묻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인 거지. 내가 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에서 화재가 난 건 이 운전자의 잘못은 아닌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 씨가 주소를 알려줬지만, 하지만 우리가 죽인 게 아니잖아. 이게 살해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라는 게 쟁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유출이라는 위법 행위, 하지만 이 살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실 그녀가 죽은 건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스토커였기 때문이잖아요. 자, 어쨌든 1천만 원이라는 청구는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작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말하는 건 이거야. 이게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람 제한을 뒀던 건데, 이 열람 제한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잘못해서 정보를 너무나 쉽게 오픈을 했잖아. 그래서 이런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걸 제발 인지하고 이걸 중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씨의 잘못이 드러난 결과의 중대성을 이 사법부가 얼마나 헤아릴지 그 판단이 주목되었어요. 또다시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나의 아내가 당했던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1,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 씨는 청구 기각을 요구합니다. 씨가 위자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 씨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어. 이거 우리 못해요. 기각시켜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1,000만 원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 어쨌든 남편이 씨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꽤나 유감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이렇게도 말해요. 지난달 6일은 사건 이후에 아내의 4번째 기일이었다 라면서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아내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흰색 그리고 분홍색 꽃을 올린 무덤 앞에서 같이 손을 맞잡았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 눈물 날 것 같아. 지켜봐줘 라면서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전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아내는 정말 시에서 이 중요한 정보가 새어나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렸다. 너무 억울하게. 그래서 시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남겨진 내 몫이다. 아내 대신해서. 라면서. 사실 이 총무부 납세과, 이 시청의 총무부 납세과의 PC로 액세스하면은 그냥 경고 표시가 있지만은 그냥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열람이 다 가능하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담당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 시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주소, 그녀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러면 시가 한 말이 뭐였냐? 어떤 담당 직원 전원도 열람한 기억이 없는데요. 라면서 다 부정했대요. 이게 어디 얼토당토 않은 일이야. 맞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이거 당시 판사님의 실제 얼굴인데 판사님은 소중하니까 제가 모자이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2016년 피해 여성의 남편이 지지 씨에게 손해배상, 그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그녀의 남편이 1,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그 소송의 판결이 15일 요코하마 지제 요코스카 지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마에자와 이 재판장은요, 지지 씨의 직원의 행위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이었다고 판단된다. 고로 110만 엔의 지불을 시에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1억을 청구했지만 1,100만 원, 원화로 하면 1,100만 원을 유족에게 지불을 해라라고 한 거죠. 거의 10분의 1 가격인 거지. 자, 시 측은요, 어쨌든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 그 시청 스스로도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정보 유출과 살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손해는 원고가 주장할 정도로 그게 큰 금액에 해당되진 않는다.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결론은 110만 원 엔을 내라고 하는 게 이 판결 결과예요. 마에자와 이 재판장은요, 시의 대응을 비판하긴 했어요. 정보 유출에 기인하여 미요시 씨의 생명을 빼앗겼다는 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녀의 신청에도 그 기대를 배반했다 라면서 엄청 화를 내셨대요. 이게 당시 시장입니다. 지지시의 히라이 류이치 시장은요, 이 110만 엔을 내라라는 이 재판 결과에 항소할 의사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보 유출을 또다시 이렇게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 하고 싶다, 하겠습니다 라면서 시 직원은 어쨌든 그 탐정의 거짓말로 인해서 정보를 유출했다, 상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몰랐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지 가족이었다고 생각해봐. 맞잖아요. 물론 이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자, 남편 또한 11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한 그 판결을 받고 나서 리에 씨의 남편도 항소하지 않겠다라면서 23일 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시도 항소하지 않고 남편도 항소하지 않아. 그래서 땅땅땅 110만 엔 판결 완료가 된 거죠. 자, 남편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판결 이후에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게 거의 이제 받아들여졌어. 왜냐면 얘네가 잘못한 거라고 했으니까, 시가.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보도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 판결이 널리 사회에 전달된 거야. 이 시가 실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로 하면 자신이 원했던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아내의 부모님들 그런 납득을 받았대. 이제 그냥 그래, 이 정도 알렸으면 괜찮아라면서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람 제한이 걸려있는 중요한 정보가 행정 측의 실수로 너무나 간단하게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로, 이 재판으로 의해서 이런 의식을 좀 바꿔서 재발 방지를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남편이 굳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있었어요. 그녀의 친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지지 씨의 책임이 인정됐고 내가 이제 여동생에게 간봤단다요 라고 우리 힘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좋은 판결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그녀의 친오빠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남편이 이 재판을 준비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녀의 남편분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命の危険性がある情報というものが漏れたことで、100万円という金額が提示されたっていうのは、警鐘を鳴らすという意味では、十分な金額に届いているのかなと、自治体の人たちにとってはすごくインパクトのあることだと思っているので、やるべきことをやれたかどう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なんとかここまで判決に持ってこれたっていうことは伝えようかなと思ってます。この金額でしか判決がもらえなかったけど、まあ、ごめんねっていう 이렇게까지 열심히 아내를 위해 싸웠는데 100만 엔밖에 벌금 얻지 못했지만 에휴, 고맙네 라고 하는 거지. 이 남편이 무슨 죄야, 그지? 가슴이 아픈지다 말씀드리고 싶었나. 자,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그가 아내의 영정사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요. 2013년 6월 26일 중의원에서 가결 통과됩니다. 자, 주요 개정 사항은 이렇습니다. 전자메일, 그리고 계속 영속으로 보내는 이런 집요한 연락, 이런 행위, 이것도 스토커 짓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이런 가해자의 주소지 등도 경찰이 경고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찰이 경고를 하면 이 피해자에게 알리고 경고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다 라면서 보고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이로, 서면으로. 자,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비정상적인 수의 협박, 그리고 괴롭힘, 이런 집요한 문자, 메일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사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는 일본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이제 이메일까지도 다 스토커의 법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스토커의 행위 중 하나다라고 개정이 된 거예요, 법이. 자, 스토커 규제법은요, 계속 시대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도 법이 계속 개정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이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이 스토커 법이나 이런 스토커 행위에 관련된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리에 씨의 친오빠였던 거예요. 이 친오빠가 대학교에서 스토킹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약간 한 1분 정도의 길인데 함께 들어보실게요. でまさにうちの事件のように、禁止命令ではないんですけど、うちも検挙された後、監察署の方でその命令も出ていたんですけども、実際何の止める役割も果たせ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あるので、やっぱ心がねじれているから、その判断力がもうねじれてしまっているから、通常の罰では止まら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そのねじれていること自体を解消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るべく早ければ多分早いほど元の社会に加害者が戻れる可能性は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
警察外部にそういう加害者やあるいは加害者の家族が相談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カウンセリングを受けれるような窓口があって、その凶悪化してしまうもっと前の段階でなるべく早期に、ストーカーをしている加害者側がこう行ける場所、しかもそういう場所が、無料だったり非常に安く行ける場所っていうのが必要かなと思います。いろいろ展開やっていろいろアイデアもらったりして、で一個一個当然うちの事件に当てはめて考えるわけです。だから今後の保護命令とかもあるし。それでも変わんないなとほぼ思うわけじゃないですか。となんか何のために活動やってんだろうなという思いになるわけですよね。ただもっと救える人がいるはずですよね。全面はできないけどもそういう対策や法制度で今は救われてないんだけど救えるはずの人っていっぱいいるはずなので、やれることはいっぱい残ってる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ゼロにならないから失望するわけではなくて、やっぱり一人でもそういう被害に遭っている人を救うためにやれることはいっぱいあるなと思います。 자,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채팅을 치셨어요. 와, 오빠 진짜 대단하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 오빠란 분이 한 말 중에 되게 슬펐던 게,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내 동생이 일단은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0%가 피해자가 0이 될 거라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하시는 이 여동생의 죽음을, 이런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녀가 쓴 편지예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 스테키나 미라이 기테르 겐키니 시테마스까 미라이의 히토니, 이렇게 보낸 게 뭐냐면 그녀가 미래의 자기에게 쓴 편지였어. 미라이의 히토에 라면서 겐키니 시테마스까, 행복한 멋진 미래를 맞았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라면서 미래의 나에게라고 보낸 건데,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날에 그녀가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죽고 이 편지를 남편이 받은 거지. 자, 그리고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남편분이 이제 집 안에다가, 이제 일본은 약간 이렇게 안에다 모시는 집이 많아요. 이 소리가 너무 슬퍼. 자, 그녀가 사라진 전에 썼던 이런 테이블에 이런 연필이나 뭐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남편이 그대로 갖고 계세요. 아직도 그녀가 썼던 이런 테이프, 뭐 이런 달력에 썼던 이런 메모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때 당시 촬영했을 때는 벌써 시간이 몇 년이 지난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자신의 아내의 그런 흔적들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녀가 이렇게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라진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 반려견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멘트를 치냐면, 지금은 리에 씨가 그렇게 예뻐하던 강아지는 남편과 단 둘만 남게 되었다 라는 나레이션을 하시는 거야. 이 강아지 눈이 또 너무 슬퍼. 이게 살아있을 때 이 강아지와 반려견과 함께 찍었던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뭔가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보고 있고 엄마가 쓰던 책상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아빠가 안고 있는데 아빠를 보지 않고 저렇게 계속 뭐 어딘가를 보고 있더라고. 정말 엄마가 보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이게 나라의 실수잖아요. 나라가 지정한 그런 경찰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실수로 인해서 한 가정에 너무너무 해맑고 아름다웠던 한 여성이 이렇게 너무나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그냥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슬픔지죠.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까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계시고 계실 텐데 혹시나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 영상에 나온 이런 뭐 메일이라든지 끊임없는 집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참는다고 인내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주변인들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인이 있다면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런 사건 준비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2월 31일, 그러니까 2022년의 마지막 날, 제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빨리 2022년이 끝났으면 좋음지겠다라고 했는데 12월 31일도 토요일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는데 12월 31일 2022년도의 마지막과 그리고 2023년도 1월 1일도 아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럼 또다시 저는 또 공포 콘텐츠를 준비해야겠죠. 난 또 새해에도 이 해 마지막에도 또 누군가 어떤 막 이런 사건들을 전달해야만 하는 K짱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자, 여러분들 이제 공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노래 잠깐 끄고 이제 K짱 채널에서 검은밤, 공포라디오 검은밤 재생 목록이 사라졌습니다. 비공개 처리되었어요. 저 K짱이 새로 만든 공포라디오 검은밤은요, 또 다른 채널, 검은밤 당신의 이야기라는 채널에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에 제가 또 공포라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 뭐 팟빵, 플로우, 스포티파이 이런 모든 링크들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팔로워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영상 2개 만에 제가 한국 4위가 됐더라고요. 이런 범죄나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예뻐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따뜻한 성탄절 되셨길 바래요. 이 영상은 월요일날 업로드 되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바이바이 했겠죠. 어쨌든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좀 부탁드려요. 제발 12,000명 언제 돼요 나. 웬 노래 안 껐네. 까르르 까르르. 왜? 뭐